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자, 잘못된 건강 상식은 바로잡고 올바른 건강 상식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죠. 저희 건강 매거진은 TV는 물론 아래 나가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노란 TV, 초록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거든요. 많이들 놀러 오셔서 궁금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까이 하는 현대인들에게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수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수부 질환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지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세훈 원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중에서도 수부, 손의 질환을 치료해드리고 있는 정형외과 수부 전문의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부 질환에 대한 완전 정보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샵 8181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건강 매거진 출발할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현대인들에게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곳 하면 손과 손가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굉장히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철학자 칸트가 손은 제2의 뇌이다, 뇌의 파견 기관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신체에서 차지하는 손의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여기는 대뇌 피질, 사람의 머리에 피질은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데 그 운동과 감각을 어느 정도 비중을 할애해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그림의 크기를 보면 뇌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할당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모터라고 써 있는 운동, 센소리라고 써 있는 감각 기능에 손의 크기를 보시면은 뇌에서 얼마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뇌의 기능을 할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2의 감각기관이 손이었군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손가락 살짝만 빼도 계속 쓰라리고 바라보게 되고 되게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손이나 손가락에 나타나는 질환, 단순한 이런 외상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손과 손가락의 통증을 나타내는 데는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이 손가락 관절염입니다. 아, 네. 무릎과 고관절 같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들은 항상 부하,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관절염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손은 그 중요도가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네. 발생 비율로 본다고 하면 고관절보다는 조금 높고 무릎보다는 조금 낮게 관절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성인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13% 정도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고 그중에 8% 정도는 통증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비중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손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진을 보니까 손가락 모양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네요. 사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퇴행성 관절이란 관절 연골의 노화와 마모로 통증과 이제 관절에 닳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 엑스레이 사진은 30대 젊은 여성의 손가락 엑스레이 사진이고 네. 오른쪽 사진은 60대 여성의 손가락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뼈와 뼈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격은 실제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뼈와 뼈 사이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의 그 두께만큼 엑스레이에서는 연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떠 보이는 건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왼쪽 사진과는 달리 뼈의 테두리, 경계가 예쁜 선이 아니라 좀 울퉁불퉁한 뼈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골경화라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연골이 닳고 뼈와 뼈가 서로 맞닿게 되니까 뼈와 뼈가 맞닿아서 그 맞닿는 뼈가 좀 더 단단해지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좀 더 하얗게 보이는 골경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이런 엑스레이를 확인한다고 하면 그분의 손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노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노화 말고도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죠? 네, 말씀해 가장 주시죠. 많이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 무리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아. 네, 손가락 관절도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평생을 통틀으면 수천만 번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네. 과도한 사용 때문에 퇴행성 관절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그게 모든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퇴행해가는 노화의 과정도 있어서 네. 나이가 들면서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은 피할 수가 없겠고요.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 근처가 되게 되면 관절과 연골의 건강이 낮아지고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떨어지고 네. 관절 주변의 근육들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의 불안정성이 일부 증가하는 면이 있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갱년기 근처가 되면 관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유전적인 원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적으로 통뼈 집안이 있듯이 그리고 많이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고 네. 많이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그렇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유전적인 요인도 관절염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많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퇴행성 관절, 연골의 다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요.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사진과 좀 비슷해 보였어요. 그 간격도 좀 줄어들고 모양의 변형도 오고요. 사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나중에는 이제 O자형 다리로 변화하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 손의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좀 알면 우리가 좀 피해가고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절의 변형과 통증, 붓기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가장 느끼는 퇴행성 관절의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조조강직이라는 말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손가락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고 좀 뻣뻣한 느낌이 든다든지 손이 부어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그것들이 한 30분 정도 지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고 하는 증상을 조조강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 조조강직 증상이 조기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앞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 손가락 모양이 원래부터 이렇게 비뚤어지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었을 건데 사용이 많아지고 퇴행성 관절이 진행하게 되면서 마디가 두꺼워지고 그 두꺼워진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관절이 뒤틀리거나 휘거나 하는 변형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왼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네. 관절의 손등 쪽으로 무릎 같은 점액 낭종이라고 하는 결절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 흔히 관절막이라고 하는 네. 것들이 퇴행성 관절이 진행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관절염이 있으면서 관절액이 증가했을 때 그 관절액이 피부 쪽으로 좀 뚫고 나오는, 삐져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거 물집이 생겨서 병원에서 바늘로 뚫거나 뽑거나 하는 분들이 다수 계신데요. 네네.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 보면 손가락에 이렇게 변형이 온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이 어떤 특별한 경로를 따라가거나 모두 네. 이렇게 변형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런 정도의 사진, 그러니까 원래 반듯했던 손가락이 휘거나 마디가 두꺼워지거나 하면서 통증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것들을 퇴행성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도 많고 증상도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사실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손가락에 변형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요거 이제 노화에 의해서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손의 퇴행성 관절염 워낙 작은 부위잖아요. 어떤 식으로 치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이라고 해서 무릎과 다른 관절들과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릎이라고 해서 이제 큰 관절이 흔히 소염제 약을 먹거나 관절 내에 주사를 하거나 인공관절을 하거나 해서 치료하듯이 손가락도 똑같은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퇴행성 관절이 확인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권하거나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4단계 정도의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서 초기에 강직, 손가락 마디가 굳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네. 그 광직이 지속된다고 하면 점점 더 손가락이 굳고 운동 범위가 낮아져서 관절염이 더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가락을 어떻게 스트레칭해요? 운동이라고 해서 많이 쥐었다 폈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 자체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보다는 어떤 스트레칭을 하냐면 네. 최대한 많이 천천히 구부리는 동작을 하거나 완전히 펴서 조금 더 뒤로 젖혀서 관절의 최대 운동 범위를 확보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 운동에 포함되는 것은 몸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도 포함이 됩니다. 흔히 관절염이 있을 때 파라핀욕, 뜨끈한 물에 그렇죠. 온수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효과를 체내에 그 온도를 올림으로써 관절 주변과 속살, 연부 조직들의 그 가동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퇴행성 관절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불안정성이 있어서도 퇴행성 관절이 올 수가 있고 퇴행성 관절이 생겨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불안정한 관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네. 보조기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이제 뒤에 보여드릴 치료 사례에 엄지에 있는 관절의 불안정성이 있어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증상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듯이 보조기도 적절한 시기에 잘 사용하면 통증을 조절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편하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전 정도가 집에서 이제 혼자 누구나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고요. 그렇죠. 조금 불편함이 조금 진행되면서 통증이 있다. 그리고 이제 관절의 강직이 내가 스스로 스트레칭해서는 별로 호전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보통 병원을 오셔서 이제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치료는 이제 먹는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퇴행성 관절을 치료한다라는 말보다는 네. 저는 퇴행성 관절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젊은 관절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의료기술로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통증 조절을 해서 일상으로의 회복, 내가 직업적이든 일적이든 이렇게 취미 생활이든 이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한 소염진 통제, 단기간에 사용할 수가 있겠고 통증이 호전되면 붙이는 패치나 바르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예. 무릎 같은 큰 관절에는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
관절 내 주사를 주사. 통해서 예. 네, 조금 더 집중적인 치료가 되겠죠. 관절 내 주사를 통해서 손가락 관절도 치료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주사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자, 손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수월해질 텐데요.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 준비해 오셨나요, 원장님? 네. 앞에 58세 되신 남자 환자분의 남자분이세요? 사례입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갱년기를 지나면서부터 특별히 무리한 부하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좀 급격하게 진행되긴 하는데 네. 앞에 보이는 엑스레이는 남자분의 엑스레이고요. 지금 퇴행성 관절이 있는 관절은 엄지에 수근 중수관절이라고 하는 엄지의 기저부에 있는 관절입니다. 오. 우리 손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가동 범위도 제일 넓은 관절인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관절염이 쉽게 발생하고 계속 사용한다면 더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 엑스레이는 병원에 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촬영한 엑스레이인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는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네. 환자분들한테 이거 심각한데요?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예. 이 정도면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네. 별다른 증상이 없이 조금 부어 있다 내지는 무리하게 쓰면 아프다는 증상을 말씀하시면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두 개의 관절, 왼쪽과 오른쪽 모두 관절이 많이 닳아 있어서 서두에 설명드린 퇴행성 관절염의 엑스레이 소견,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골극, 뼈들이 생겨서 경계가 매끄럽지 않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이렇다고 해서 이거는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보존적 치료 방법,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통해서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 이분에 대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내지는 단기간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드리고 그리고 괜찮아지셔서 바르는 약으로 통증을 조절해서 현재 하시는 일도 몸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는데 제한 없이 다 사용하시고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 자, 이번에는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상태는 어땠는지 사진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67세 여자분, 갱년기도 지났고 이제 손의 사용이 많다면 이제 성장이 끝난 20대라고 하면 한 50년 가까이 손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셨을 건데요. 그렇죠. 지금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원위지 관절과 그 근위지 관절과 중수지 골 그리고 근위지 골이라고 하는데 네. 두 뼈 사이에 정렬이 올바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관절면이 서로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요. 이 원위 쪽이 몸 쪽으로 조금 더 휘어서 관절의 정렬이 예쁘지 않고 내가 직접 바라보기에도 관절이 이렇게 휘어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도 조금 이상해 보였는데요. 네. 이분도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젊으셨을 때는 손을 많이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계셔서 물론 증상이 심하다 하면 수술적 치료 방법을 권해드릴 수도 있었지만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 내지는 보조기 등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해드린 사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세훈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사용하게 되는 손가락. 통증이 느껴지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지금 손이라든지 손목, 손가락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열려 있으니까 원장님과 직접 상담 가능하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의 70대 아버님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손가락이 자주 붓고 아프고 혹도 났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물어보셨고요. 60대 어머님은 손가락을 굽혔다 펼 때 아프고 특히 물건을 줄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네요. 또 50대 시청자분, 노트북 작업을 많이 하고 나면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통증도 있다고 이유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자, 3명 다 지금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답변 짧게 다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네. 처음 말씀하신 71세 남자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가락이 자주 붓고 아프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퇴행성 관절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네. 혹도 났는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관절 근처에 생기는 점액낭종, 물혹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하면 좀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치료라기보다는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붓고 아프다고 하시면 초기에는 운동 치료나 그다음에 그 찜질 같은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계속 통증이 반복된다고 하시면은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통 소용제를 처방받으셔가지고 붓기도 좀 가라앉히고 통증도 먼저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 물혹이 생기는 빈도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60대 여자분 손가락을 굽혔다가 펼 때 아프고 물건을 들 때 특히 통증이 심합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퇴행성 관절이 일부는 동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퇴행성 관절과 흔히 같이 동반되는 손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주제가 있긴 한데요. 네. 그 증상과 좀 병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손가락을 굽히고 펴는 힘줄 그리고 힘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관절이 아픈 걸로 보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손 사용을 조금 더 줄이고 온수 찜질을 한다거나 그리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하면 증상이 조금 호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번째, 50대 여자분이신데요. 예. 이게 노트북 작업을 많이 하고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통증도 있어요 하시는데 관절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직은 나이가 갱년기를 다 지나가거나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이 많이 진행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도 똑같이 이제 그 힘줄의 질환, 건초염을 병합된 이제 조기 퇴행성 관절염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뭐 지금 정도라고 하면 드시는 약을 드시기보다는 우선은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칭 그리고 온수 찜질 하시면서 사용을 조금 줄여보시는 게 지금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원장님 답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적어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내용 50대 여성분이신데요. 요즘 손목과 손가락 관절이 아픕니다. 처음에는 손목이 아파서 덜 쓰다 보니 손목은 괜찮은데 지금은 손가락 관절들이 돌아가며 아파요. 특히 양쪽 엄지, 중지가 그렇고 중지는 찬물에 닿거나 찬바람이 불면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맞는지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이 맞는지는 사실은 이제 임상 증상, 환자분이 호소하는 방금 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퇴행성 진단입니다라고 진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고요. 네. 나이가 50대시고 그리고 이제 손과 손목을 이제 많이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관절들이 아프다 하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손가락만 쓰는 경우는 없겠죠. 손목도 같이 쓰는 거고 내가 손목만 쓰고 팔꿈치를 안 쓰는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의 동네가 돼서 같이 쓰는 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아픈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잘 안 사용하게 되니까 여기저기 통증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우선은 안심하셔도 되겠고 네. 말씀하신 양쪽의 엄지 그리고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 아프고 찬물에 닿거나 찬바람이 불면 예, 관절이 이제 더 통증이 심해진다.
혹은 이제 시리다라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일부 조기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증상이 손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수술적 치료 방법,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찜질 내지는 스트레칭 같은 거를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사실 제일 필요한 건 절대적인 사용량을 조금 더 줄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찜질과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로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원장님 수술이 답일까요? 네. 계속 아프다 하는 거는 사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통증 자체가 뭐 죽을 만큼 막 심하지는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되는 손이다 보니까 네.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상당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어서 불편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조금 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건데요. 네. 수술적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 정도의 분류를 제가 해봤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비수술적 치료 방법의 불안정성, 보조기로 치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분의 증상이 조금 더 심하고 불안정성이 계속되어서 관절의 관절염이 급격히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인대 재건을 하는 수술을 권유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대 재건을 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 네. 관절이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관절이 톱니바퀴처럼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야 되는데 톱니바퀴가 어긋나서 돌다 보면 자꾸 이 톱니들이 닳아서 문제가 생기듯이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정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대를 재건해서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방법인데요. 관절이 아프면 그 관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관절을 없애버린다는 말이 조금 무식하고 무섭게 들릴 수는 있지만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을 절제해내거나 윗뼈와 아랫뼈, 그 관절을 중심으로 이웃 관절을 유합, 이렇게 붙여버림으로써 네. 관절의 움직임을 없앤다고 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것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인공관절술이라고 해서 흔하게 접하고 수술도 많이 시행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손가락 관절도 크기만 무릎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뿐이지 네. 똑같은 관절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손가락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관절술도 최근에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절을 유압하게 되면 운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관절을 유합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환자분들이 놀랍니다. 그렇죠. 퇴행성 관절이 있어서 이거는 관절을 좀 굳혀야 되겠는데요 하면 어머나 하면서 놀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러면 이제 손이 못 쓰고 바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시는데 예. 앞서서 설명드린 강직을 생각해 보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최소의 움직임만 유지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움직이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유합술을 고민해야 되는 정도의 관절의 상태라고 하면 지금도 별다른 움직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움직여서 통증이 있다고 하니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관절을 굳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수술을 해드리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술 중에 하나가 관절 유합술입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0대 환자분이신데요. 40대, 젊은 나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오나요? 네, 40대라고 하면 한창 그렇죠. 직업적이든 사회생활, 취미생활 많이 하실 나이인데요. 예. 그만큼 손을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면 미래의 나에게 그 손을 빌려다가 쓰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40이지만 손은 50대, 60대 퇴행성 관절이 이미 진행됐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의 경우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인대 재건수를 시행한 건데요. 네. 인대 재건수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절이 더 나빠질 수 있는 문제를 인대를 재건해 줌으로써 해결하는 건데 네. 젊은 분들은 특히 관절의 운동성을 보존하고 그 보존된 상태의 건강한 관절을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인대를 재건해서 정상적인 정렬과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는 게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앞서 설명드린 그 여성분, 60대 여성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의 중수 수지관절의 불안정성, 관절의 어긋남이 관찰이 되는데요. 네. 그 인대, 그 관절을 측면에서 잡아주고 있는 측부 인대를 재건해 줌으로써 인대의 불안정성을 해결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술해 놓으면 한동안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도 충분히 원래 사용하시던 만큼의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인대를 그럼 어떻게 재건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신이 수부외과,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네. 손목을 약간 앞으로 구부리시면 손목 쪽에 튀어나오는 힘줄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내 손으로 반대쪽으로 저항을 주면서 네. 손목을 보면 이렇게. 조금 더 튀어나오는 장장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는데요. 네. 그 힘줄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힘줄을 떼내서 인대를 재건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일종의 스페어 타이어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걸 사용해서 재건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환자분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방일은 이 자잘한 손가락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죠. 네.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네. 이제 손을 워낙 집안일 하면서 많이 사용해서 병원을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쵸. 특히 이제 식당 같은 이제 예.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반복되는 칼질이고요. 또 하나는 무거운 프라이팬 같은 걸 꽉 잡은 상태에서 많이 움직이는 건데요. 이분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비수술적 치료에 해당했던 그 관절인데요. 네. 엄지손가락의 기저부에 있는 관절이고 관절의 정렬도 그렇고 관절 사이의 간격도 좁아져 있고 뼈가 삐죽하게 자라나는 골극도 있어서 퇴행성 관절 소견에 합당을 하고 이 여성분도 더 이상은 칼질을 못하고 칼도 못 잡고 이제는 내가 양치 하나 하기도 힘들다라는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셔서 네.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을 이제 권했던 분이고요. 어떤 수술을 했냐면 뼈를 절제한다고 했었잖아요. 관절 네. 유합술도 있지만 뼈를 절제해서 관절을 없애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엄지손가락의 기저부에 있는 네모난 모양의 대다각골이라고 하는 뼈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수골과 대다각골이 만나는 이 관절이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 관절에서 생기는 통증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위에 뼈를 없앨 수가 없으니 이 받침돌, 디딤돌이 되는 뼈를 절제해내는 겁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고 조금 비침습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술인데요. 손등 쪽으로 약 2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그 절개 부위를 통해서 뼈를 절제를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이 뼈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당연히 내려앉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뼈가 내려앉지 않도록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현수봉합술이라고 하는 걸 추가로 같이 하게 됩니다. 네. 뼈를 절제해내고 난 그 빈 공간을 주변의 힘줄들을 서로 잡아서 묶어줌으로써 이 뼈를 지탱할 수 있는 그 현수교라고 하시죠. 그래서 현수봉합술이라고 하는데요.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서 수술하고 나서도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절제해낸 대각골 정도의 크기, 높이는 보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수술의 장점은 비침습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는 관절의 움직임,
물론 지금은 관절이 없어서 관절의 움직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이 수술하기 전에 그 관절, 건강한 관절이 있었을 때처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사실 그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도 최근에는 인공관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인공관절 수술 손가락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의학이라는 것이 네. 항상 이제 발전해 오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면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조금 실패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실패할 확률은 수술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인공관절을 했을 때 인공관절이 유지되는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몇 년 뒤에 그 손가락은 또 못 쓰게 되는 거니까 섣불리 인공관절을 삽입하기가 조금 꺼려졌던 게 있는데요. 네. 많은 발전, 연구를 통해서 지금도 나아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안정화돼서 지금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엑스레이를 하나 보시면 관절 유합술과 인공관절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손끝마디 원위지 관절이라고 하는 그 관절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그 관절이 굳는다고 해서 내가 손가락을 쥐고 펴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제한 요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관절을 굳히는 관절 유합술을 시행을 했고요. 네. 중수지 관절이라고 하는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그 관절은 이 관절을 굳히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지겠죠. 손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손가락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관절의 움직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관절을 한 경우입니다. 인공관절은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실리콘 같은 좀 부드러운 재질이 돼서 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무릎에 사용하는 인공관절처럼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실제 관절을 모사한다고 하죠. 실제 관절을 흉내내서 원래 관절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제품도 많이 지금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세훈 원장과 통증 부위에 따른 수부 질환을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02-6677-0012번 그리고 샵 8181로 연결하시면 가능합니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5세요. 65세 어머님. 어떻게 네네. 불편하세요? 손가락, 저는 옛날에 저기 터널 증후군을 수술을 했어요. 양손 다. 한 네. 손은 한 30년 전에 하고 한 손은 15년 전에 했는데 네. 작년서부터 조금 이상이 있는데 나는 이게 터널 증후군이 저기 재발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몰랐었거든요. 근데 좀 손이 안 좋아서 가운데 손가락부터 조금 안 좋더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통증의학과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네. 근데 두 번, 세 번 맞았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손바닥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가운데 손가락. 그래서 악하니까 거기다 주사를 놓으니까 그 통증은 없는데 네. 손바닥이 양쪽에 막 열이 나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막 옛날에는 터널 증후군이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이게 저리고 그랬는데 저린 증상은 없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손 이렇게 밑에 어쩔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고무줄로 조이는 것 같이 이렇게 그래요. 온몸이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게 터널 증후군이 재발을 하는지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서 수술하고 나서는 예. 그냥 한번 그거 여쭤보고 이거를 그 증상인지 딴 증상인지 네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마침 오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놀아서 이렇게 틀다 보니까 아유. 선생님이 보이셔 전화를 했어요. 딱 맞았네요. 감사하게도. 예. 자, 전화 잘 주셨고요. 원장님께서 잘 들어주셨죠? 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네.
우선은 퇴행성 관절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입니다. 음.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럼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재발할 수 있느냐? 근데 상당히 드물긴 하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때 수술을 하고 나서 손 저림이 좋아지셨다고 하면 수술은 잘 된 건데요. 그리고 네. 거의 사실 재발하지는 않아서 그 손저림이 다시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수근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재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여기 어딘가가 아프다 하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손가락과 이 손바닥이 만나는 부위 맞나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네네. 통증학과나 네네. 이제 거기 맞아요. 네, 여기 맞답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주사를 놓으면은 귀신같이 안 아파요. 네. 아. 그 주사의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조금 스테로이드를 미량 포함하고 있는 주사를 놓게 되는데 네. 맞았던 부위로 보면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건초염의 일종이죠. 방아쇠 수지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아. 방아쇠 수지라고 하면 뭐 약간 미리 설명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손가락 움직임이 조금 저항성이 있고 딸깍거리는 증상인데요. 그게 나타나기 전에는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상당히 갑자기 아프다는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 증상으로 주사를 맞으셨고 주사약의 효과로 통증이 좋아지셨고 하는데 네네.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얘가 치료가 된 건 아니에요. 건강한 힘줄이 된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힘줄들 내지는 손바닥 안에 있는 근육들은 무리가 되게끔 계속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손이 붓고 뜨끈뜨끈하고 이게 손이 많이 부어요. 맞아요. 통증이 있는 겁니다. 아. 통증이. 자, 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계속 설명드리지만 치료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1번은 사용량을 줄이셔야 돼요. 아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술 받으셨다는 손목 터널 증후군도 대부분은 손목의 사용이 많아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방아쇠 수지, 건초염, 그리고 팔 쪽, 어깨 쪽으로 불편하시다 하는 증상도 보통 이제 과부하, 과사용에 의한 증상이기 때문에 1번은 사용량을 줄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손을 뜨끈한 물에 담글 수 있으면 담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열나고 뜨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뜨끈한 물에 담굽니까 하는데 예. 열나고 뜨끈할 때는 담그지 마시고요. 조금 쉬시면 그 열감이 가라앉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해지실 건데 그때 온찜질을 조금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바르는 약이나 먹는 소염제도 도움은 되겠지만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정도는 그것들이고요. 뭐 통증이 심하지 않다 하면 우선 사용량을 줄이고 이런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문자 상담 내용도 들어와 있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40대 여성분,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손이 마비된 듯 찌릿찌릿 아프고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또 손가락을 펼 때 꺾이는 느낌으로 펴질 때가 많고 젓가락질도 오래 하면 손이 저립니다.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인지요? 어떨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일까요? 하면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퇴행성 관절, 관절에 과부하가 가해져서 무리가 와 있는 증상으로 보이게 하고요. 네. 이분 역시 여러 가지 증상이 조금 병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병의 이름을 찾아내고 붙여서 그런 병이 있는 거지. 말씀하시는 모든 증상은 사실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손이 마비된 듯 찌릿찌릿하다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목 디스크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 70% 정도에서. 그래서 거북목 그런 거 많이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과 목에서 어딘가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그런 신경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손가락을 펼 때 꺾이는 느낌이 있다, 저항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상담해드린 사례와 같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에 조금 무리가 와서 생기는 건초염의 증상으로 보입니다.
젓가락질도 오래 하면 손이 저립니다라고 하는데 네.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밥을 조금 빨리 드시는 게 낫겠고 컴퓨터를 오래 안 하시면 지금의 증상은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상담해드린 사례처럼 사용량을 줄이고 무리가 되는 자세, 동작들을 피하고 온찜질 내지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사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원장님께서는 사용량을 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안 쓸 수가 없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평생 가져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아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우리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방아쇠 수지란 어떤 걸까요? 네, 설명해 네, 주시죠. 앞서 상담드린 사례에서 일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거는 방아쇠라고 하면 이제 총을 발사할 때 당기는 그 부위를 방아쇠라고 하는데요. 네. 앞에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에 이어서 손가락의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일 수도 있지만 네. 대표적인 증상이 손가락이 딸깍거리면서 펴지지 않는다는 증상입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지금 진찰을 할 때 가운데 손가락이 펴질 때 보셨나요? 내가 스스로 손가락을 펴려고는 하지만 잘 안 펴져서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천천히 펴지고 뭔가 탕 하고 튕기면서 손가락이 튕겨나가듯이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게 방아쇠 수지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협착성 건초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건초라는 것은 힘줄에서 생기는 염증을 말하고 협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졌다고 하는 건데 해부학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손가락을 펴는 힘줄, 구부리는 힘줄이 따로 있지만 손바닥 쪽에는 구부리는 힘줄이 있습니다. 네. 마디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힘줄이 같은 손가락을 구부리게 되는데 그 힘줄이 정해진 경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힘줄이 활주할 수 있도록 인대 구조물들이 터널 같은 모양으로 그 힘줄을 덮고 있는데요. 그 좁은 딱 맞는 터널을 힘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힘줄과 인대가 마찰이 되면서 공간이 좁아지기도 하지만 힘줄이 붙고 인대가 붙고 딱딱해져서 협착, 꽉 쪼아 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우리 어머님들이 바느질할 때 실에 매듭이 지어지면 어때요? 바느질할 때 잘 안 나오다가 옷감에 걸려서 잘 안 나오다가 확 당겨버리면 탁 하고 튕겨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의 힘줄도 좁아진 터널, 두꺼워진 힘줄이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힘을 최대한으로 줘보거나 아니면 반대쪽 손가락으로 당겨주거나 했을 때 탕 하고 튕기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용수지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아쇠 수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세훈 원장과 다양한 수부질환의 원인과 또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수부질환으로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말씀해 주시죠, 원장님. 네, 신이 모든 곳에 가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간 세상에 내려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도 신이 내려보냈지만 인간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칸트가 말한 손은 제2의 뇌이다. 근데 뇌는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도 나이가 들고 약해지듯이 손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퇴행성 관절염, 건초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용을 많이 줄이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거겠고요. 내가 증상이 심하다 하면 적절한 치료, 비수술적 치료도 될 수가 있고 수술적 치료도 될 수가 있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더 나쁜 결과, 진행된 퇴행성 관절이나 더 심해진 상태를 만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간단하게 평소에 손가락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 운동법 안내를 해주시죠. 네,
손가락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운동하세요 내지는 그러니까 뭐 다른 관절이나 근골격계들을 강화해서 할 때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런 악력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네네. 이거는 아픈 손가락, 아픈 힘줄 관절들을 감기 몸살 걸렸는데 가서 나가서 일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죽어라 하는 겁니다. 안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많이 놀게 해야 됩니다. 많이 놀게 해야 되고 예. 그럼 항상 듣는 말이 어떻게 놀아요? 써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시는데 예. 어쨌든 최대한 사용을 많이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고 손가락의 수동적인 스트레칭, 관절의 최대의 운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동적인 스트레칭이 중요하겠고 온수 찜질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어디 가서 내지는 뭘 구입해서 하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집에서 뜨끈한 물을 받아서 손부터 손목 포함해서 전체를 뜨끈한 물에 담궈서 5분 정도 찜질하게 되면 조조강지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요. 관절뿐만 아니라 힘줄, 인대, 근육, 속살들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훨씬 사용하는 게 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세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고맙습니다.